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세금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루가 지나면 몇 억씩 오르고 이런 상태는 분명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오히려 공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서 이건 세금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이 살지도 않을 집을 뭐 장기 보유했다 그래서 뭐 세금 깎아주는 건 비정상이다. 네. 장특공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죠. 네. 지금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거는 보유든 거주하든 간에 다 폐지한다는 거죠. 아예 폐지? 네, 아예 네. 지금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게.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는 주택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전체 주택 중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게 한 83만 가구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83만 가구가 보유만 하고 실거주하는 주택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대통령은 투기 수요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뭐 80% 장특공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동안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건 투기 세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1주택자는 사실상 내가 평생 1주택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잠깐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보유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투기 세력으로 봐서 이걸 아예 공제를 없앤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반발이 심하고 실제로 그 반발이 많다는 언론 기사도 봤는데, 예. 결국은 내가 그 주택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내가 삶의 공간으로 그냥 내가 뭐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세금을 올리든 말든.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냐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주택을 가지고 살 때 나중에 팔았을 때 세금을 많이 무는 거를,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거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적인 요소를 감안했다고 봐요. 지금 세종시에 공무원, 세종시로 정부 청사가 옮기면서 공무원들이 가면서 서울에 안 팔고 세종시에 뭐 전세를 산다든가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서울 시내에 놔두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만일에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직장을 옮길 때 집을 팔고 가겠죠. 근데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득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안 팔고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지금 그런 말 들었어요. 나오는 얘기가 다 세금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정작 지금 필요한 공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거는 네. 이제 공급으로 잡겠다는 거고, 네. 시장이 정상적일 때 세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세금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쓰지 않으면 이 시장을 잡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 시장을,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정부가 시장을 못 이겨요. 근데 네. 비정상적인 시장은 정부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막 하루가 지나면 몇 억씩 오르고 이런 상태는 분명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에 공약으로 내가 세금은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오히려 공약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서 이건 세금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 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네. 만약에 이 제도를 없애면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세금은 엄청난 부담이 되죠. 네. 이 80% 공제 받던 걸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저가주택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의원입법에 올라간 거 보면 12억 미만 네. 저가주택은 오히려 기존에 양도세를 내던 걸 안 낸다든가 해서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낮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원 입법으로 올라간 장특공 폐지는 12억 이상 고가주택은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가주택은 오히려 세금이 깎이는
그런 의원입법이죠. 거주 안 하고 있는 1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물론 매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에 20% 전체 주택의 20% 정도가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 소유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혼란 시기예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거냐? 네. 의원입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뭐 찬성하지 않잖아요. 민주당 그 네. 당론으로 정한 게 네. 아니다 하면서 네. 찬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 제도는 의원입법으로 올라가 있지만 아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장특공정의 제도에 대한 내용도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장특공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네.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 사시는 분이 실거주하겠다가 들어오면 또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또 화두가 전세 매물 급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장특공과 연결해서 봤을 때 실거주 의무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전세 매물이 더 이제 급감한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까 네. 40% 정도의 분들, 83만 호 중에서 네.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 83만 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서울 시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실거주한다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살고 있던 집은 어차피 전세 나올 거 아니에요. 살고 있던 집이요. 네. 네. 살고 있던 집을 비워놓고 오지는 않잖아요. 네. 살고 있던 집에 누구나 들어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 시내에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들어오면은 그 집은 또 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전세가 줄지는 않을 거다. 뭘 줄긴 줄어요. 줄긴 줄지만 그게 들어왔을 때 그 빈 집은 또 누군가가 전세로 또 채워질 거다. 박사님 그러면 그 빈집도 누군가가 또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그 집이면 전세 매물로 나오지 않고 그 집 또한 또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런 지금 식으로 연쇄적으로 예, 일어난다고 연쇄적으로. 하더라도 예. 또 그 전에 살던 분도 마찬가지로 네. 빌 거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집은 빌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그게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서울의 중심부다. 지금 서울 중심부 중에서도 강북 쪽이 뭐 이주 수요도 조금 나오면서 그쪽이 지금 전세 매물이 거의 80%까지 급감했다. 이러는데 계속해서 실거주 의무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에 따라서 서울에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가.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전세 부족 현상이 생겨요. 네. 전월세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시장은. 전월세가 많이 없어져 가지고 네. 전세 구하는 분들이 애를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주택 수는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데 고정된 주택 수에서 전세가 급감한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면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 주택 수는 똑같거든요. 누군가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를 다 없애면 남아 있는 주택은 누군가 그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세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도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라고 하는데 내년, 내후년, 뭐 2030년까지도 계속 공급 부족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전세 공급이 더 우려가 되지 않나 이제 시장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공급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신축을 해서 공급하는 것. 네.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내놓는 것. 네. 그게 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 내놓는 거죠. 네. 이것도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공급, 또 장특공제를 시행했을 때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또 내놓는 매물,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축 공급은 분명히 거의 없어요 지금. 자재값 오르지 또 건설회사들 또 쉽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그다음에 지방의 미분양 물건이 아직도 소화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부분들이. 그런 경우에 건설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특히 새로 신축하는 거는 거의 나오기 어려워요.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뭐 재개발 재건축군이 없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막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 뭐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하면서 뭐 이주비 대출도 거의 뭐 좀 제한적이고 거의 안 신축이 나오죠.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만 공급이 아니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이다.
앞으로 만약에 이 장특공 폐지나 뭐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뭐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갈아타기 시장을 좀 붕괴시키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살던 곳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뭐 평수가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아타거나 좀 더 새 집으로 갈아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팔고 지금 세금 내고 나서 같은 동네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거로 어렵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많이 물면은 네. 내가 30평 살다가 더 커야 되는데. 양도세를 많이 내고 살려면은 30억짜리 살다가 양도세 내고 나니까 20억뿐이 안 된다. 네. 그러면 더 낮은 평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팔고 네, 나면. 네. 그래서 파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죠. 만일에 내가 여기 실거주하고 내가 이 집 한 채뿐이 없다. 그러면 파는 걸 굉장히 주저하겠죠. 네. 그런데 또 이런 공급자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여기 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물어. 조금 저가 주택으로 갈 거야. 나는 뭐 사는 게 중요하지. 집값이 앞으로 오르는 걸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좀 저가 주택으로 옮기겠죠. 네. 지금 중저가 아파트들 있어요. 그 강북 쪽이나 뭐 서울 외곽이나 15억 이하 6억 대출 나오면서 그쪽으로 또 수요가 몰리는 이런 그건 현상도 뭐,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추세죠. 네. 강남에 다주택자들을 팔려고 유도한 거는 폭등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거품이 너무 많이 꼈으니까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정상화 시키려고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강남 3구 주택 가격이 좀 하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외곽이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심지에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도 있을 거고, 또 무주택자들이 그 15억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야. 6억 받아서 또 사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 때문에 외곽이 조금 오르는 현상이 생겼죠. 네. 그러나 외곽이 오르는 거는 저는 일석이라고 봐요. 중심지가 하락하면 외곽은 거기에 따라서 일석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우상향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가격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섣불리 이제 집을 안 파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보세요? 학습효과죠. 네. 과거에 우리나라 집값은 상향만 해왔어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상향만 해왔단 말이에요.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우리나라도 했어요. 10년 주기로 거의. 과거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버리니까 계속 그래프는 우상향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왔죠. 그거는 네. 과거에 경제 성장이 너무 좋았을 때 그게 앞으로도 적용되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 3% 이상 받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해야 돼요.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과거처럼 그런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가 와야 우상하게 지속될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전망이잖아요. 더군다나 IMF에서 우리나라 전망이 0%대도 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2%대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2%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가는 거고 후퇴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과거에 상승만 한다. 이런 거는 그걸 갖다 이제 부동산 신화라고 부르거든요. 부동산 신화. 오르기만 한다. 그게 중국과 일본이 오르기만 해가지고 지금 폭락하니까 두 번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학습 효과만 가지고 오르기만 한다. 오르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년 집값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집값 바라보면 하락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5월 9일 네. 이후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강남 3구는 또 올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정책이 저는 대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보유세 개편 정책,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은 1년 내로 집값은 상당폭 하락할 걸로 보고 있어요. 중심지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에 집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고민이 제일 많죠. 네. 근데 내가 이제 집을 살려면 기본적인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돈. 그러니까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집을 한 채 있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가져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집이 한 채 있다는 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감당 가능한 집을 얼마든지 사도 된다는 거죠. 다만 대출을 많이 받고 무리하게 또 내가 저 집을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야. 투기적인 수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자금 능력 또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 대출을 내가 버는 수입으로 지속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을 때
지금 집을 사도 괜찮다는 거죠. 물론 젊은 분들은 강남 상구는 살 수가 없어요. 떨어져도 네, 힘들죠. 훨씬 많이 떨어져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 집을 사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누리는 이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반드시 감당 능력이 있는 경우만 사라 이거죠. 무리한 대출은 받아서 절대 사면 안 된다.